미쳤어? 당장 안 추워? 어디서 썩은 김치 냄새를 풍기고 지랄이야. 재수없게. 그 순간 제 손을 떠난 빨간 김치. 국물이 며느리의 그 희고 고운 명품 원피스 위로 사정없이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하얀 눈밭에 짐승의 피가 낭자하게 뿌려지듯 붉은 얼룩은 순식간에 그녀의 가슴과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기겁하며 옷을 털어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물을 닦아내듯 경박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던진 그 김치통 하나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어내리게 될지 말이지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옛말이 있지요. 하지만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은 고작 발등이 찍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제 작은 세상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아 산산조각 나는 듯한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쾅 하고 박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날따라 햇살은 유난히 눈부셔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은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 로비였죠. 천장의 샹들리에는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 바닥의 대리석은 제 주름진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철저히 이질적인 존재였지요. 빛바랜 등산복 바지에 낡아빠진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투박한 김치통을 들고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제 옆에는 땀에 절어 누렇게 뜬 배달 조끼를 입은 아들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핏기가 하나도 없더군요. 우리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로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이 턱턱 막히는 침묵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흐르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제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과 엇박자를 이루며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회전문이 돌아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육아에 지쳐 힘들어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죠. 커다란 선글라스에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낯선 남자의 팔짱을 낀 채 영화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를 향해 쏟아내는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로비의 소음을 뚫고 제 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등산 간다고 나간 며느리가 산이 아닌 호텔에서 낯선 남자와 희희낙낙거리는 꼴을 본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40년 세월이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종이 조가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때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 걸까요? 모든 비극은 며느리의 그 갑작스럽고도 뻔뻔한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유난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죠.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이어지던 중 미영이가 뜬금없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으니 주말마다 등산이라도 다녀와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육아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저 또한 겪어봤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둘째 지우를 낳고 나서 부쩍 말이 줄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며느리를 보며 늘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놓쳤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꺼내기 직전 식탁 위에 올려둔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는 사실이었죠. 미영이는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만진 듯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뒤집어 엎더군요. 그때 그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번득였던 것을 왜 그저 예민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까요? 그것이 이 모든 파국의 첫 번째 신호였음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라고 애들은 내가 볼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기대했건만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더군요. 등산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다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야 하니 카드를 달라고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뻔뻔한 손바닥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아들 진수의 벌이가 시원찮아 며느리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준 게 미안해 군말 없이 제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배달일로 밤낮 없이 도로를 누비며 매연을 마시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며느리의 우울증이 낫고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의 수상한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미영이는 화려한 등산복을 휘감고 커다란 배낭을 맨 채 현관을 나섰죠. 알록달록한 기능성 티셔츠에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등산 바지,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쓸 법한 비싼 스틱까지 챙겨든 모습은 누가 봐도 산을 사랑하는 전문 산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산을 향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마치 사냥을 나가는 맹수처럼 번들거리는 탐욕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손녀 지민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가 엄마 옷자락을 잡으며 매달리곤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냐고, 나랑 놀면 안 되냐고 울먹이는 아이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다 아팠지요. 하지만 미영이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매정하게 떼어내며 차갑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아파서 산에 치료하러 가는 거라고 할머니랑 놀고 있으라며 아이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듯 밀어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니 나가버리는 그 뒷모습에서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주말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7살 지민이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3살배기 지우를 동시에 돌보는 건 60이 넘은 제게는 뼈가 삭는 노동이었죠. 밥 해먹이고 기저귀 갈고 놀이터 데리고 나가 미끄럼틀 태워주고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달래 재우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 관절이 욱신거려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생이 며느리의 병을 낫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으며 입술을 깨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오면 험한 산을 타고 온 사람치고는 너무나 말끔했으니까요. 보통 산에 다녀오면 땀에 절어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이 벌겋게 익어있기 마련 아닙니까? 하지만 미영이는 마치 방금 목욕제개를 하고 나온 사람처럼 피부가 뽀얗고 오히려 진한 꽃향기 같은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더군요. 한 번은 의아해서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산에 다녀왔는데 어째 땀 한 방울 안 흘린 것 같다고 얼굴이 아주 뽀얀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더군요. 요즘 선크림이랑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냐면서 어머님은 촌스럽게 옛날 생각만 하신다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자기는 원래 땀을 잘 안 흘리는 체질이라나 뭐라나. 그 핀잔 섞인 말투에 무안해져서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의심의 싹은 카드 명세서가 날아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역을 훑어보는데 등산용품점이나 산장 휴게소 같은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죄다 낯선 이름의 고급 식당과 카페들 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한 끼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산 밑 허름한 식당에서 도토리묵이나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먹는 값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싶어 기가 막히더군요. 슬쩍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미영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산 밑 식당들이 바가지가 얼마나 심한지 아냐면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서 나눠내기로 했는데 자기가 먼저 긁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역력했지만 며느리를 도둑 취급할 수는 없어 억지로 의심을 삼켰습니다. 제 아들 진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 일을 하느라 집에 들어오면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으니까요. 헬멧에 눌려 떡진 머리와 땀냄새 밴 조끼를 입은 채 골아떨어진 아들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밖으로 나돌며 돈을 물쓰듯 쓰고 남편은 그 돈을 메우느라 골병이 드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저는 못내 불안하고 안타까웠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한 구석에 입을 벌린 채 놓인 그녀의 배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보니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하더군요. 물이라도 한 병 더 챙겨 넣어줄까 싶은 마음에 홀린 듯 다가가 배낭 지퍼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흙 묻은 등산화나 땀 닦을 수건 대신 굽이 뾰족한 하이힐과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야한 미니 원피스가 곱게 개켜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파우치 가득한 색색의 화장품과 머리 손질용 고데기까지 들어있더군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에 가는 사람이 하이힐을 왜 챙기며 저런 천박한 원피스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등산복은 그저 남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껍데기일 뿐, 속 알맹이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가방 앞에 서 있는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오더군요. 제 손에서 낚아채듯 가방을 뺏으며 독사가 다리를 틀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가방을 뒤지다니 무슨 짓이냐고, 어머님은 교양도 없으시냐며 악을 쓰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물 좀 넣어주려고 그랬다고 더듬거렸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급하게 지퍼를 채우고는 쌀쌀맞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늦었으니 다녀오겠다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 마치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지요. 베란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있더군요. 등산 버스나 지하철도 아니고 그 비싼 택시라니요.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일로 1,000원, 2,000원 버는 남편을 둔 여자가 말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어린 손녀가 제 치맛자락을 잡고 있어 티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맑은 눈망울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나가냐고. 자기는 엄마랑 놀고 싶다고요. 아이의 눈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산에 치료하러 가는 거라고, 산에 가면 낫는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말 낫느냐고 되물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등산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니 동호회 사람들이랑 뒤풀이하느라 늦었다며 역겨운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곧이어 퇴근한 진수는 녹초가 된 얼굴로 밥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죠. 아들이 힘겹게 등산은 재밌었냐고 묻자 며느리는 건성으로 좋았다고 경치도 좋았다고 대답하더군요.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가족들을 보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며느리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지요. 살짝 들여다보니 진수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미영이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액정에 푸르스름한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바쁘게 놀리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영락없이 연애하는 처녀의 모습이었죠. 옆에 누운 남편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와 시체처럼 자고 있는데 아내는 다른 누군가와 희희낙낙거리며 밤을 새우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었죠.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거짓말이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는 어김없이 등산복을 차려입고 나갈 채비를 했지요. 손주들이 가지 말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벌레 떼어내듯 매정하게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바보처럼 속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심증은 차고 넘치나 물증이 없으니 며느리를 추궁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 아들과 손주들을 기만하고 있는 저 여자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제 손으로 반드시 벗겨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폭풍 전 야와도 같은 위태로운 평화는 그렇게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는데 지민이가 쪼르르 달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며느리의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죠. 할머니, 이거 좀 보시라며 내미는 아이의 목소리에 호기심과 서운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산에 간다면서
왜 공주님 옷을 입고 있느냐는 그 천진난만한 물음이 제 가슴에 돌을 던진 듯 쿵 하고 떨어졌지요. 무슨 소리냐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액정 속 사진에는 며느리가 어제 제 가방 속에서 봤던 그 화려하고 야한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군요. 배경은 울창한 숲이나 험한 바위산이 아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심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척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엄마 사진첩에 있다고 게임하게 잠깐만 빌려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런 사진이 엄청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화면 한쪽을 가리키며 묻더군요. 옆에 이 아저씨는 누구냐고 말입니다. 아이의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 며느리 옆에 젊고 반반하게 생긴 사내놈이 찰싹 달라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세상 다 가진 듯 다정하게 웃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 아니 10년 산 부부보다 더 끈끈하고 가까워 보이는 사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쥐고 있기가 힘들 지경이었죠. 지민이에게 더 보여줄 수 있냐고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엄마 비밀번호를 안다며 잠금을 풀고 사진첩을 열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충격적이고 추잡한 사진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매번 달랐지만 하나같이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호화로운 곳들이었습니다. 야외 수영장에서 낯뜨거운 비키니를 입고 칵테일을 마시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써는 모습, 심지어 호텔 침대에 가옷만 걸친 채 뒹굴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까지.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는 어김없이 그 젊은 놈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함께였죠. 팔짱을 끼고 입을 맞추고 서로를 껴안은 채 찍은 사진들 아래에는 지난 몇 달간의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등산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던 바로 그날들이었지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진수는 단돈 몇천 원을 벌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빗길을 뚫고 목숨 걸고 배달을 하는데 며느리란 여자는 시어머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젊은 놈이랑 호텔을 재집, 드나들듯 하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카드로 긁은 그 수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사실은 불륜의 현장이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일단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초점을 맞추기도 힘들었지만 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며느리의 스마트폰 화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한 장, 두 장 확실하게 얼굴이 나온 것들 위주로 찍어댔죠. 사진을 찍는 내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용암처럼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더 확실하게 옥죄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으니까요. 진수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이 기막힌 사실을 알아야만 했죠.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오토바이 배기음과 거친 바람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냐고. 지금 배달 피크 시간이라 바쁘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내가 며느리 사진을 봤다고 외쳤습니다. 이상한 사진이라고. 호텔에서 어떤 남자랑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하다고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며 호텔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아들은 허탈하게 웃더군요. 엄마, 미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요즘 엄마가 미영이 등산 가는 거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답답해서 가슴을 쾅쾅 쳤지만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진짜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죠. 뚜뚜뚜. 끊긴 전화기를 들고 저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 많고 며느리 잡는 노인네 취급하며 제 아내 편을 들었죠. 순간 끔찍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넓은 집안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뿐이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죠. 저 혼자 외딴 섬에 갇혀버린 듯한 막막함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말끔하고 뻔뻔한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현관에서 마주친 그녀는 인사도 없이 쌩하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역겨웠습니다. 저 뻔뻔한 낯짝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기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 먹는 내내 며느리의 숟가락질 소리조차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진수가 밥을 깨작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더군요. 여보, 엄마가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으니 당신이 잘 설명해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자꾸 저 의심하고 뒤지시는 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가 등산 가는 게 그렇게 싫으냐며 따져 묻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었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따지려는데 며느리가 선수를 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 이렇게는 못 산다고 감시받는 것 같아서 숨 막혀 죽겠다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분가하자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가라니요.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 등골 빼먹으며 기생충처럼 살면서 이제는 저를 내쫓으려 드는 겁니다. 진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며느리 달래기에 급급했죠. 엄마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 말할 테니 화 풀라고 비는 무능한 아들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손주들 키워주고 살림해주고 돈까지 대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과 축출 협박이라니요. 만약 그때
내가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조금만 더 눈치가 빨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이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내 아들과 손주들은 저 악녀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운명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어김없이 등산복을 입고 나갈 채비를 했죠. 이번에는 기필코 꼬리를 잡고 말리라 결심했습니다. 심증과 사진만으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 더럽고 추악한 그 현장을 직접 덮쳐야겠다고 생각했죠.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며느리가 탄 택시를 뒤쫓았습니다. 택시는 서울을 벗어나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남의 번화가로 향하더군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 한복판, 유명한 특급 호텔 앞에 며느리의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며느리는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익숙하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거리를 두고 따라 들어갔죠. 며느리는 로비 화장실로 쏙 들어가더군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등산객 미영이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사진 속에 그 요사스러운 여자가 되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뱀눈을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놈이었죠. 남자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허리를 감싸 안았고 며느리는 까르르 웃으며 남자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위로 올라가 객실로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 충격이 배가 되어 뇌리에 박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로비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죠.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그것도 이렇게 대담하고 뻔뻔하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더러운 뒷모습을 눈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민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냐는 아이의 물음에 저는 아무데도 안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린 손녀에게 차마 내 엄마가 딴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보고 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수가 퇴근하고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진수가 며느리에게 오늘 등산 어땠냐고 묻자 미영이는 태연하게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다고.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경치가 너무 예쁘더라고. 다음에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 거라고 말입니다. 거짓말을 어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할까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기를 하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인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아들이 부정할 수 없는, 법적으로도 꼼짝 못할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부탁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엄마 사진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가져왔죠. 저는 동네 휴대폰 대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친절하던 젊은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했죠. 이 사진들 컴퓨터로 옮겨서 크게 인화 좀 해달라고, 날짜랑 시간 나오게 해서 뽑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간절함에 못 이겨 도와주었습니다. 인화된 사진들을 받아들었을 때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고화질로 출력된 사진 속에서 며느리의 배신은 더욱 선명하고 추악하게 드러났죠. 호텔 이름이 박힌 영수증 사진, 침대에 누워있는 적나라한 사진들. 이것들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넘쳤죠. 저는 사진 뭉치를 신문지에 꼼꼼히 싸서 제 옷장 깊숙한 곳, 며느리가 절대 열어보지 않을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며느리가 또다시 거짓 등산을 떠나는 그날, 저는 이 위선적인 연극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이 될지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의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지만 제 마음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등산 배낭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립스틱을 바르는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자개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석함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죽은 남편이 결혼, 30주년 선물로 사줬던 새돈짜리 금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그 반지는 제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남편의 땀과 회한이 서린 유일한 유품이었으니까요. 온 집안을 이잡듯 뒤졌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뻔했죠. 며느리 미영이. 제 카드로 펑펑 쓰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어머니의 폐물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아마 그 젊은 놈에게 줄 선물을 샀거나 둘이서 뒹굴며 놀 유흥비로 탕진했겠지요.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죠. 집안의 뿌리를 뽑아먹고 기둥을 갉아먹는 사람의 탈을 쓴 해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처단하고 아들을 그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로 결심했죠. 진수를 강제로라도 불러들여 진실을 마주하게 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아들의 가슴을 난도질한다 해도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달 대행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무슨 일이냐고, 지금 주문이 밀려서 정신없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지금 당장 집에 오라고, 오토바이 세우고 택시 타고 당장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안 오면 내가 내 사무실로 쳐들어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제 목소리에 서린 심상치 않은 살기를 느꼈는지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 진수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조끼 차림의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지만 지금은 마음을 약하게 먹을 때가 아니었죠.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숨겨두었던 인화된 사진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촥 펼쳤습니다. 마치 화투장을 던지듯 말이죠. 사진들은 적나라했습니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호텔 수영장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 침대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모습들이 아들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이게 다 뭐냐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 마누라 사진이라고, 등산 간다고 나가서 호텔 가고, 내가 빗길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이랑 내 카드로 저 짓거리 하고 다니는 증거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사진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미영이가 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 위로 번졌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사진 속 며느리의 웃는 얼굴 위로 떨어져 얼룩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잔인하더라도 쐐기를 박아야 했습니다. 진짜라고 내가 지난주에 뒤따라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로비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저 남자랑 희희낙낙하며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다 봤다고, 게다가 내 금반지까지 훔쳐갔다고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식탁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처럼 끄윽끄윽 소리를 내며 우는데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죠. 10년을 믿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배달통에 치여 멍든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 보였죠.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죠. 진수야, 울지 말라고. 사내 새끼가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오늘 잡으러 간다고, 지금 당장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끝장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멍하니 묻는 아들에게 저는 비장하게 말했죠. 그년 있는 곳, 호텔이라고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아들에게 지민이가 보여줬던 며느리의 SNS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방금 전에도 오늘의 힐링이라며 호텔 라운지 사진을 올렸더군요. 배경에 찍힌 로고를 검색해 보니 강남에 있는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가자.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진수도 비틀거리며 따라 일어났죠. 배달 조끼도 벗지 못한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말입니다. 지민이가 안방 문을 빼꼼 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어디 가냐고요? 저는 짐짓 밝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데리러 간다고, 금방 올 테니 동생이랑 놀고 있으라고요. 아이들에게까지 이 더러운 꼴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진수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 아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호텔에 도착하니 으리으리한 건물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했죠. 땀 냄새 나는 우리 모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비 소파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잠복을 시작했죠.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체크아웃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다리를 떨며 초조해했고 입술을 물어뜯어 피가 맺혔습니다. 괜찮다고, 진실을 알아야 내가 산다고 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더니 익숙한 여자가 걸어 나왔죠. 선글라스를 끼고 지민이가 말했던 그 공주님 옷을 입은 미영이었습니다. 옆에는 사진 속 그놈이 딱 달라붙어 있었죠.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마주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코스 너무 좋았다며 다음 주에도 또 오자고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간드러지는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죠. 선글라스 너머로 우리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여보? 입술만 달싹거리며 뒷걸음질 쳤죠.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그 사단이 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김치통이 날아가고 김밥이 쏟아지고 아들이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뒹굴던 그 아수라장 말입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잘못했다고 빌었고 남자는 비겁하게 도망치려다 제 지팡이에 걸려 볼품없이 넘어졌죠.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호텔 로비를 뒤로하고 나오는데 진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하다고, 엄마 말 안 믿어서 미안하다고 흐느꼈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저 더러운 것들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는 끝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앵무새처럼 반복될 뿐이었죠. 뻔했습니다. 제 아무리 낯짝 두꺼운 사람이라도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고 제 발로 들어올 배짱은 없었겠지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짤막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친정에 가 있을게요.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가요. 사과 한마디, 변명 한 줄 없는 그 뻔뻔하고 무심한 문자를 보며 진수는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던져놓은 문자 통보가 1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는 아들의 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하라고. 저런 여자랑은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못 산다고 말입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이별을 고한 듯한 표정이었죠. 알겠다고, 변호사 알아보겠다고 대답하는 목소리에는 체념과 도끼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느리 몰래 찍어둔 사진들, 사진관에서 인화한 고화질 사진들, 수백만 원이 찍힌 카드 명세서, 그리고 어제 호텔에서의 생생한 목격 진술까지 변호사에게 넘겨줄 자료는 차고 넘쳤습니다. 진수는 배달 일을 잠시 쉬고 이혼 서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아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명품을 휘감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모자를 푹 눌러쓰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는 그녀는 마치 폐잔병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미영이는 말없이 커다란 짐 가방을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왔습니다. 뭐하러 왔냐고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미영이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물건들 좀 챙겨가려고 왔다고요. 그냥 곱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을 막아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금반지 내놓으라고, 내가 훔쳐간 거 다 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더군요. 무슨 반지냐고, 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죠. 옆에 있던 진수가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엄마 반지 내가 가져간 거 모를 줄 아냐고 악을 썼습니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절도로 고소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경찰이라는 말에 미영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호텔 로비에서 경찰차를 타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우물쭈물하더니 핸드백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제가 낚아채듯 상자를 열어보니 다행히 제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아먹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반지를 손에 쥐자 죽은 남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귀한 걸, 남편의 피땀이 서린 유품을 저런 여자 때문에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며느리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화장품을 쓸어 담는 손길이 얼마나 분주하던지 마치 쫓기는 짐승 같았습니다. 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는 것을 잊지 않더군요. 후회하실 거라고, 저 없으면 애들 누가 보냐고, 어머님 혼자서 그 핏덩이들 감당되시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을 하다니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볼 거라고, 내가 없어도 우리 식구 아주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 말고 썩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미영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방에 숨어 있던 지민이가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같냐고 묻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손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 한동안 안 올 거라고 하지만 걱정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지민이 지켜줄 거야.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죠. 변호사는 저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는 드물다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측에서 뻔뻔하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준 건 고맙지만 본인도 가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나 뭐라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잘못한 주제에 돈까지 뜯어내려 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죠. 오히려 우리가 위자료 왕창 받아내고 그 상간남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강경한 대응에 며느리 측은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합의하자고 위자료 포기할 테니 소송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가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으니까요. 상간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원을 파악해 보니 그놈 아주 질 나쁜 인간이더군요. 전문 제비였습니다. 정가도 있는 사기꾼이었죠. 멀쩡한 직업도 없이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도 그놈에게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사업 자금인에 모내하며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제 카드로 긁은 돈도 모자라 빚까지 져서 남자에게 바쳤던 거죠. 반지는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다 미처 못 팔고 들고 있었던 거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였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쾌락을 쫓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법정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죠. 피고석에 앉은 며느리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냐고요. 며느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판결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혼 확정,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아빠인 진수에게, 그리고 며느리는 진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상간남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놈은 이미 해외로 도주해 잡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여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더군요. 제가 미쳤었나 보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들이 보고 싶다고 매달렸습니다. 진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엄마 자격 없다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축해 돌아섰죠. 늦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제 말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제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힌 지 오래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홀가분하면서도
쓸쓸해 보이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아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빚도 갚아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니까요. 엄마 잘 모시겠다고요.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민이와 지우가 달려 나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따뜻했죠.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오냐고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아주 멀리 갔다고 하지만 우리끼리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할머니랑 아빠가 약속한다고 말이죠. 아이들은 잠시 시무룩해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걱정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우리 넷이 똘똘 뭉쳐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며느리 없는 하지만 더 단단해진 우리 가족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도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황량했지만 묘하게도 며느리가 있을 때보다 집안 공기는 훨씬 맑아졌습니다. 진수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그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전보다 더 바쁘게 오토바이 페달을 밟아야 했지만 낯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더군요. 거짓으로 꾸며낸 위태로운 평화보다는 몸은 고되더라도 정직한 진실이 마음 편하다는 걸 아들도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업주부이자 육아 도우미라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지요.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혹시나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 채소 코너에서 우연히 만난 옆 동네 김씨. 아줌마에게서 며느리의 충격적인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소문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글쎄, 미영이가 그 사기꾼 남자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기고 비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동네방네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놈은 미영이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까지 싹 챙겨서 필리핀인가 어디로 도망갔다더군요. 땡전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된 며느리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결국 친정문을 두드렸는데 친정 부모님마저 어디서 시집가서 쫓겨나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며 대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갈 곳이 없어 곰팡이 핀 고시원을 전전하며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빚을 갚고 있다더군요. 그 곱던 얼굴이 반쪽이 되고 매일 네일아트 받던 고운 손은 물. 마를 날 없이 거칠어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내 귀한 손주들의 엄마였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동정심은 사치였습니다. 그 모든 비참한 현실은 본인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수가 모처럼 쉬는 날이었죠. 아침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제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우리 오늘 등산 갈까? 하고 말입니다. 진수가 숟가락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등산이요? 엄마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가짜 등산 말고 땀 흘리는 진짜 등산 한번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흙 밟고 땀 흘리면서 우리 가족끼리 단합대회나 제대로 한번 하자고 했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지민이도 박수를 치며 좋아라 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자마자 근처 아울렛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2월 상품 매대를 뒤져 저렴하지만 튼튼한 등산복과 등산화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샀던 그 수십만 원짜리 명품 장비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최고의 장비였죠. 다음 날 일요일 새벽 저는 일찌감치 일어나 부엌에서 김밥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핑계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산 정상에서 먹을 진짜 도시락이었죠.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진동하는 부엌에서 김밥을 마는데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더군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니 울긋불긋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니 가슴속에 쌓여있던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지우는 아직 어려서 진수가 튼튼한 포대기로 업고 지민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가 아닌 푹신한 흙길을 밟는 느낌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며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고통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오히려 기뻤습니다. 지민이는 다람쥐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신나했고 진수는 등 뒤에 지우를 업고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도 연신 제 상태를 살피며 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힘들면 쉬었다 가자고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하는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산산보약보다 더 힘이 되더군요. 산 중턱쯤 올라가니 넓고 평평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였죠. 우리는 그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간 김밥과 과일을 꺼내 놓으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땀 흘린 뒤에 먹는 김밥 맛이 어찌나 꿀맛이던지요. 진수가 입안 가득 김밥을 우물거리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와, 엄마 김밥 진짜 맛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쓸쓸한 표정으로 덧붙이더군요. 미영이는, 아니, 그 사람은 이런 맛 평생 모르겠죠? 하고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짜로 산에 다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맛이라고요. 이게 진짜 등산의 맛이고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라고 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저 얻으려던 것들은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법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지민이가 김밥을 오물거리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죠. 할머니, 다음에 또 오자고. 산에 오니까 너무 좋다고요. 그래, 자주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산 타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 가족의 땀을 식혀주며 머릿결을 간지럽혔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다리가 풀려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씻고 나니 온몸이 노곤하고 기분 좋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는데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산에 간다더니 정말로 인생이 산으로 가버린 여자.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 같다는 걸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까요? 곤히 잠든 지민이와 지우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없는 빈자리가 크겠지만 우리가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꽉 채워주면 된다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상처도 아물고 새살이 돋아날 거라고 말입니다. 내일은 또 평범한 월요일이 시작될 겁니다. 진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겠지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이제는 압니다. 거짓 없이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가족끼리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소소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낸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산에서 본 푸른 나무들과 파란 하늘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관악산을 가볼까 아니면 도봉산을 가볼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을 선택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진실을 선택해 산 정상에 올랐죠.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어느덧 계절은 돌고 돌아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창밖에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는 걸 보니 폭풍 같던 우리 집에도 비로소 평온이 깃든 듯합니다. 매주 주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르는 산행은 이제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요. 땀에 절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불어오는 산바람이 빛 감느라 거칠어진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질 때면 저는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북한산 날다람쥐라 불리는 손녀가 앞장서서 흘길을 달릴 때 제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조차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지더군요. 얼마 전 아이들을 보러 온 며느리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쏟다 갔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산다는 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냉정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정한 참회인지 아니면 비루한 현실에 대한 신세 한탄인지는 오직 본인만이 알 테니까요.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은은한 묵향 속에서 하얀 화선지에 먹물이 번져갈 때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 설악산 단풍놀이를 위해 김밥 재료를 다듬는데 엄마 지금이 참 행복해요라고 툭 던지는 아들의 말에 주책맞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가짜 산을 타려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와 달리 우리는 땀 냄새, 나는 진짜 산을 타며 비로소 인생의 정상에 선 기분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자식, 과연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상처를 보듬어주는 지금의 우리가 진짜 가족일까요? 여러분의 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늙은이의 튼튼한 지팡이가 되어줄 겁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